너 미쳤어? 당장 카드 한도 늘려놔. 점원이 나를 거지 취급하잖아. 백화점 명품관의 정적을 깨는 시어머니의 도끼 어린 고함. 며느리의 카드로 신우이의 12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주려던 뻔뻔한 욕망이 결제 직전 정지 버튼 하나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 남의 카드로 낸 멋은 금방 정지되는 법이에요. 5년 동안 가족이라는 감옥에서 현금 인출기 노릇을 했던 그녀의 서늘한 복수. 달아버린 구두 굽을 갈아 끼우고 시작된 이 짜릿한 참교육 사연. 지금 들려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이 가득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좀 긴 사연이지만 끝에는 확실하게 복수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하철 환승 통로를 달리는 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만 들리네요. 하루 종일 서류 뭉치와 씨름하고 거래처 전화를 받느라 목이 다 쉬어버린 퇴근길입니다. 어느덧 맞벌이 5년차 중소기업 팀장이라는 직함은 얻었지만 제 어깨 위에 놓인 짐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화장은 번지고 눈가는 휑한 게 영락없이 삶에 찌든 중년 여성이 서 있더라고요. 문득 발끝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백화점 세일 때 큰맘 먹고 샀던 가죽 구두는 벌써 굽이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뒤축이 흔들거리고 있었죠. 구두 수선소에 맡겨야지 마음먹은 게 벌써 석 달 전인데 그 몇천 원 아끼겠다고 미루고 미루다 결국 후어 모양이 됐네요. 남들 눈에는 번듯한 팀장님 소리 듣지만 정작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 지 오래였거든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를 반기는 건 따뜻한 환영 인사가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더군요. 여보 왔어? 오늘 좀 늦었네.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건성으로 아는 척을 합니다. 응, 회의가 좀 길어졌어. 자기는 저녁 먹었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겨우 대답했죠. 대충 라면 끓여 먹었지. 아, 맞다.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그놈의 어머니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무슨 일 있으시대? 저는 코트를 벗다 말고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뭐 별건 아니고 요즘 여동생 상견례 준비 때문에 정신없으시잖아. 옷도 좀 사야 하고 가방도 좀 봐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신가 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용돈 드리는 거 있잖아. 그걸로 안 되신대? 애인 여동생 시집 보내는 건데 그 정도 돈으로 되겠어? 자기가 쓰는 그 한도 높은 카드 있잖아. 그거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내 개인 카드를 빌려달라고? 그건 내 카드고 한도도 엄청 높은 건데? 저는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죠. 아이, 왜 그래? 어머니가 그거 다 쓰시겠어? 그냥 체면치레용으로 들고만 계시겠다잖아. 사돈댁 만날 때 기죽기 싫으시다고. 남편은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듯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하다. 우리 가족 일이잖아. 여동생이 남이야? 당신 하나뿐인 시누이 아니야? 그래도 가족이라서 더 지킬 건 지켜야지. 4명의 카드를 함부로 남한테 주는 게 말이 돼? 남이라니. 우리 엄마랑 동생이 남이야? 당신은 꼭 돈 문제만 나오면 사람이 그렇게 깐깐해지더라. 정그러면 내가 나중에 다 채워 넣을게.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채워 넣기는커녕 본인 앞가림도 겨우 하는 사람이 무슨 돈으로 채운다는 건지 기가 찼죠.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퇴근했니? 고생이 많다, 야.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으시던 분이 오늘따라 목소리가 꿀을 바른 듯 달콤하더군요. 네,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내 남편한테 얘기해놨다. 우리 딸 상견례 하는 거 너도 알지? 상대방 집안이 보통 부자가 아니라더라. 시어머니의 본론은 언제나 화려한 미사여구 뒤에 숨어 있었죠. 네, 좋은 곳으로 가신다니 다행이네요. 그래, 다행이지. 근데 이 애미가 채통이 있지. 옷 한 벌 변변치 않아서 쓰겠니? 우리 딸도 명색이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가는데 백 하나는 제대로 된 게 있어야 기가 안 죽지 않겠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당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요? 예, 길게 말할 것 없다. 네가 쓰는 그 한도 넉넉한 카드 있잖니. 그거 며칠만 빌려다오. 내가 백화점 가서 필요한 것만 딱 사고 돌려줄게. 너처럼 능력 있는 며느리 뒀는데 이럴 때 덕 좀 봐야지 않겠니? 능력 있는 며느리라는 말이 그토록 차갑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코피 쏟아가며 번 돈이 시댁 식구들의 체면을 세우는 쌈짓돈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서글펐죠. 어머니, 그 카드는 제 카드라 함부로 빌려드리기가 좀 그래요.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이 시어미를 못 믿겠다는 거니? 내가 그 돈을 다 써버리기라도 할까봐? 순식간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어머니. 됐어. 너 예전에도 내 생일 때 돈 없다고 핑계대더니 이번에도 이럴 거니? 우리 딸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새언니라는 애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눈치를 보며 저에게 그냥 빌려드려라고 입모양으로 재촉하고 있었죠. 결국 저는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빌려드릴게요. 대신 정말 필요한 것만 사셔야 해요. 뭐냐?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내가 금방 쓰고 돌려주마.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쾌재를 부르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죠. 제 손에 쥐어진 휴대폰이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 제 마음도 덩달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 구석에 놓인 제 낡은 구두가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는 국갈 돈 5천 원이 아까워 석 달을 버텼는데 어머니는 그 카드로 무엇을 꿈꾸고 계신 걸까요? 그저 내일은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만이 저를 짓누를 뿐이었죠. 어머니와의 전화가 끊기고 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바닥 위에 놓인 얇고 차가운 신용카드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되는 양 손끝이 화끈거렸죠.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 제 곁으로 다가오더니 제 손에 들린 카드를 슥 훑어보더군요. 여보, 잘 생각했어. 엄마도 오죽하면 당신한테 전화를 하셨겠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지만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함은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잘 생각하긴 뭘 잘 생각해? 당신은 내 마음이 어떨지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해봤어? 저는 카드를 쥔 손에 힘을 꽉 주며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 엄마가 그거 가지고 도망이라도 가신대?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내 명의의 카드고 내가 피땀 흘려번 내 돈이야. 그걸 왜 어머니가 마음대로 쓰시냐고.
아이 참, 우리 엄마가 남이야? 당신은 꼭 이럴 때 보면 우리 식구들을 남보다 못하게 대하더라. 은지 시집 가는 거 우리 집안 경사잖아. 남편은 동생 이름을 들먹이며 저를 오히려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경사지. 축하할 일인 거 알아. 근데 그 축하를 왜 내 비상금 카드로 해야 하냐고. 당신이 동생 위해서 따로 모아둔 돈 없어? 제 물음에 남편은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며 웅얼거렸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당신도 알다시피 지난번에 주식으로 좀 날려먹고 겨우 복구 중이잖아. 그러니까 더 문제지. 당신은 한 푼도 못 보태면서 왜 생색은 내 카드로 내냐고.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엄마가 가족끼리 왜 이러냐고 하실 때마다 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그 짧은 문장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를 올가매었던 가장 강력한 사슬이자 저를 숨막히게 했던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었죠.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을 때가 떠오르네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공부도 많이 하고 대기업 부럽지 않은 직장도 다녀서 참 든든하다. 우리 아들 장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갔어. 그때만 해도 그 말씀이 진심 어린 칭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셨죠. 은지가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용돈이 좀 궁한가 봐. 우리 며느리가 능력 있으니까 은지 옷 한 벌만 좀 해줘라. 가족끼리 이런 게 다 정 아니겠니? 그 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저는 거절할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날 이후 저는 시댁의 만능 해결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난처한 기색을 보이면 어김없이 서운함을 토로하셨죠. 요즘 애들은 참 영악해. 우리 때는 시댁 일이라면 내일보다 먼저 챙겼는데 요즘은 돈 몇 푼의 가족정을 딱 끊으려고 하니 참 무섭다. 어머니의 그 비꼬는 듯한 말투와 남편의 방관 속에서 저는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마치 제가 돈만 아는 이기적인 며느리가 된 것 같은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그 수법에 속아 넘어간 제가 바보였죠. 남편은 제 옆에서 늘 거들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좀 옛날 분이라 그래. 그냥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집안이 조용하잖아. 응? 그 조용함을 위해 제가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결국 저는 그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한 채 제 분신과도 같은 카드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져가. 대신 분명히 말씀드려. 적당히 쓰시라고. 제 말에 남편은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남편은 신이 나서 카드를 챙겨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한참 동안 식탁 의자에 앉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에는 아까 남편이 먹다 남긴 라면 그릇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불어서 떡이 된 면발과 붉은 국물을 보는데 왜 그렇게 제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지던지요. 남편은 자기가 먹은 그릇 하나 치울 줄 모르면서 제 희생에는 당연하다는 듯 숟가락을 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제 카드는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 백화점이라는 전쟁터로 향하겠죠. 어머니가 말하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저에게는 왜 이토록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독이 든 사탕인 줄 알면서도 그 달콤한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저는 또다시 제 권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앉아? 내일 출근하려면 빨리 자야지.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속 편한 목소리에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달아버린 구두굽보다 더 달아 없어진 제 자존감을 간신히 추스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그 불길하고도 차가운 예감은 도무지 사그라들지 않았죠. 어머니가 그 카드를 쥐고 지을 그 탐욕스러운 미소가 자꾸만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카드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나도 시리고 허전해서 자꾸만 손바닥을 비벼보았지만 온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을 저는 애써 외면하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제 귀에는 시어머니의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환청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성화와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기세에 밀려 카드를 내어준 뒤로 제 마음은 단 1초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밤에 거실에 홀로 앉아 달아버린 구두굽을 보며 느꼈던 그 서늘한 기운이 오늘 아침 출근길까지 이어지더군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팀원들의 보고 내용이 귀를 스쳐 지나갈 뿐 제 신경은 온통 가방 속에 넣어둔 휴대폰에 쏠려 있었죠. 드디어 오전 10시 30분 백화점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 진동이 책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승인 1만 5천 원 백화점. 첫 문자가 날아오자마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백화점에 도착하셨구나. 저는 입술을 바짝 깨물며 엑셀 화면에 숫자를 채워 넣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진동이 울렸죠. 카드 승인 12만 원 백화점. 쇼핑을 시작하기도 전에 비싼 브런치를 즐기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탕비실에서 믹스커피 한 잔으로 잠을 쫓고 있는데 두 분은 제 카드로 우아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참다 못한 듯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은지의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화를 받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최대한 동요하지 않으려 애쓰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지금 바빠요? 아유, 나 너무 설레서 잠도 못 잤잖아. 평소에는 제게 먼저 연락 한 통 없던 은지가 너무나도 살갑고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나 지금 엄마랑 백화점 왔거든요. 언니가 카드 흔쾌히 내줬다는 얘기 듣고 우리 엄마랑 나랑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은지의 들뜬 목소리에 제 미간은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그래요. 결혼도 축하드려요. 어머니 옷은 좀 골라보셨어요? 네, 고마워요, 언니. 사실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갑자기 낮아진 은지의 톤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저들의 진짜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신호탄이라는 것을요.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나 이번에 상견례하는 자리 상대방 집안이 장난 아니라는 거 오빠한테 들었죠? 시댁들 분들이 강남에서도 알아주는 자산가들이래요. 은지는 자랑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고 나갈 가방이 마땅치 않아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기 안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은지의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분명히 가방 하나는 제대로 된 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게 적당한 수준의 브랜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가방? 아가씨 저번에 생일 때 내가 사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꽤 좋은 브랜드 아니었니? 아직 새 거일 텐데.
아이 언니, 그건 그냥 일반 브랜드고 내가 말하는 건 진짜 명품 있잖아요. 고급 백화점에 있는 거. 은지의 목소리는 이제 당당함을 넘어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건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언니, 나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나 이 집안에 시집 잘 가면 언니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사돈댁에서 나 우습게 보면 언니 체면도 말이 아닐 텐데. 신우이 은지는 마치 저를 위하는 척 교묘하게 제 약점을 파고들며 저를 압박해 왔습니다. 내가 뭐 매달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옆에서 그래도 언니한테 전화 한 통하라고 해서 했어요. 사도 되죠. 저는 화를 억누르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아가씨, 그건 제 카드인데 그걸 들고 이렇게 갑자기 명품관에 가버리면 어떡해? 에이, 언니 팀장이잖아요. 한도 높은 거 다 알아요. 나 딱 하나만 고를게. 응? 언니가 나 가방 하나 사줬다고 하면 우리 예비 시댁에서도 언니 엄청 대단하게 볼걸요? 은지는 끈질기게 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대답을 주저하는 사이 은지는 아예 확인 사살이라도 하려는 듯 사진 한 장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화려한 가방 사진이었죠. 가격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가방 하나가 제 몇 달치 월급과 맞먹는다는 것쯤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 나 이거 메고 상견례 나가면 진짜 예쁘겠죠? 나 오늘 이거 안 사면 잠 못 잘 것 같아. 엄마도 이게 제일 잘 어울린대. 아가씨, 그건 너무 무리예요. 그 가격이면 우리가 몇 달을 생활할 수 있는 돈인데. 제 간곡한 설득에도 은지는 금세 태도를 바꿨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하다. 나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이야. 새언니가 돼서 동생 앞길 축복은 못해줄 망정 가방 하나에 이렇게 벌벌 떨어야겠어? 방금까지 살갑던 목소리는 어디 갔는지 은지의 말투는 금세 공격적이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다 갚을게요. 아니면 우리 오빠한테 받던가. 오빠도 나 이거 하나는 꼭 해주고 싶다고 했단 말이야. 오빠가 언니한테 잘 말해준다고 했어. 남편의 이름이 나오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했던 무책임한 말들이 겹쳐지면서 저만 이 집안에서 가장 속 좁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리고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언니, 대답 좀 해봐요. 우리 지금 매장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 쳐다봐. 은지의 채근하는 목소리에 저는 결국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알았어. 일단 알겠으니까 너무 비싼 건 피해서 봐요. 내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길게 통화를 못해요. 제 입에서 나간 그 나약한 승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 채 저는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와, 역시 우리 언니가 최고야. 사랑해요, 언니. 내가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은지는 환호성을 지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휴대폰의 매끄러운 화면이 유난히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책상 위에 놓인 업무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자 한자 적힌 숫자와 글자들이 마치 저를 비웃으며 일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왜 내 돈을 쓰면서도 이렇게 비굴해져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오전 업무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가져온 결제 서류에 오타가 난 것도 발견하지 못할 만큼 제 정신은 백화점 1층 명품관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입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맛집에 가자며 저를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뒤였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은지에게서 또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을 아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놓은 휴대폰 아래로 책상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이 느껴질 때마다 제 심장은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가 백화점을 누비며 제 카드를 내밀 때마다 느낄 그 정체 모를 승리감과 희열을 상상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에게는 피 같은 돈이고 달아버린 구두굽 5천 원을 아끼기 위해 석 달을 버티게 만든 눈물의 결정체인데 말이죠. 어머니와 은지에게 제 카드는 그저 무한히 쏟아지는 화수분이고 자신들의 자격지심을 채워줄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던 걸까요? 화려한 백화점 조명 아래에서 거울을 보며 우아한 척 웃고 있을 두 사람의 모습이 잔상처럼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가방 하나로 은지가 가질 수 있다는 그 잘난 기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저를 이토록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눈 시리게 푸르고 맑은데 제 마음은 잿빛 구름이 잔뜩 낀 채 폭풍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한번 물꼬를 터준 저들의 욕망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단순히 가방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머리를 흔들며 다시 서류에 집중하려 했지만 이미 연필을 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제 것 같지 않고 누군가에게 통째로 저당 잡힌 것 같은 비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5년차 맞벌이 부부의 평범해야 할 오후는 소리 없는 비명과 억울함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백화점에서 들려오는 듯한 시어머니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자꾸만 환청처럼 제 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 인내심의 끈이 서서히 끊어져 가고 있다는 경고음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지만 제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며 제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미 은지와의 통화로 기운이 다 빠져버렸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약탈의 시작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들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지더군요. 카드 승인 85만 원 여성복. 첫 번째 고액 결제 문자가 뜨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어제는 옷 한 벌이라고 하셨는데 옷 한 벌에 85만 원이라니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낡은 재킷은 3년 전 2월 상품으로 5만 원 주고 산 건데 말이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5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카드 승인 42만 원 명품 제화. 구두 매장이었습니다. 제 발끝에 신겨진 굽이 다 닳아 걸을 때마다 뒤축이 흔들거리는 그 구두가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5천 원이 아까워 석 달을 버텼는데 어머니는 제 카드로 망설임 없이 40만 원짜리 구두를 긁으셨더군요. 참다 못한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남편의 평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왜? 한창 바쁠 시간 아니야? 여보, 지금 문자 오는 거 보고 있어? 어머니가 지금 내 카드로 얼마를 쓰시는지 알고 있냐고.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아, 엄마 옷 좀 사셨나 보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그래? 남편의 그 무신경한 대답에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예민? 지금 옷이랑 구두 합쳐서 벌써 130만 원이 넘었어. 이게 지금 옷 한 벌이야? 아이 참, 자기도 참 빡빡하다. 상견례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춰야지. 옷만 딸랑 입고 가. 엄마 평소에 검소하시잖아.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돼? 검소?
내 카드로 명품 구두 긁는 게 검소한 거야? 당신은 내가 이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진짜 몰라서 그래. 저는 화장실 칸 안에서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너무하다. 우리 엄마가 남의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카드 좀 쓴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기적이라는 듯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 카드가 아니라 내 피 같은 돈이야. 당신이 주식으로 날린 돈 메우고 남은 내 마지막 비상금이라고. 야, 당신 말 다 했어? 왜 또 옛날 얘기를 꺼내? 내가 안 갚는데? 나중에 돈 벌어서 다 준다니까 그러네. 남편은 제 아픈 곳을 건드리자마자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언제, 그 나중이 언제인데? 지금 당장 내 카드값은 어떻게 할 거냐고. 몰라. 엄마가 다 쓰시고 나면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전화 끊어. 쪽팔리게 진짜. 남편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 소리만 들리는 휴대폰을 쥐고 저는 한참 동안 화장실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그저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에 불과했던 걸까요?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제 자존심은 짓밟혀도 상관없다는 그 태도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팀원들이 저를 힐끗거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어디 몸이라도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후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겨우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시 개인적인 용무가 좀 있어서. 계속 회의 자료 검토하죠. 서류에 적힌 숫자들을 보려 했지만 자꾸만 숫자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백화점 명품관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시어머니와 은지의 모습뿐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 휴대폰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진동했습니다. 카드 승인 150만 원 명품관.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150만 원. 이건 옷이나 구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은지가 말했던 그 가방을 사기 위해 결제를 진행한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무시하고 제 노동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그들의 횡포였습니다. 저는 책상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다시 은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나 이거 매보니까 진짜 찰떡이죠? 엄마가 이 정도는 들어야 시댁에서 대접받는데요. 사진 속 은지는 수백만 원짜리 백을 어깨에 메고 거울 앞에서 온갖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새 옷을 쫙 빼입은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듯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그 어떤 미안함도 고마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카드를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며 승리감에 도취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 차가운 깨달음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이들을 위해 제 삶을 깎아먹으며 버텨왔는데 저들은 제 고열을 빨아 화려한 껍데기를 두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사무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저는 집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집에 가면 또다시 가족끼리 왜 그러냐며 저를 몰아세울 남편과 전리품을 챙겨 돌아와 기세등등하게 자랑을 늘어놓을 시댁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멍하니 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카드 앱을 열어 실시간 결제 내역을 확인하니
벌써 총액이 300만 원을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제 한 달 월급이 고스란히 그들의 몇 시간 쇼핑으로 날아가 버린 셈이었죠.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제 비상금 카드는 이제 저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저를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와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간 제 카드가 갈기갈기 찢기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퇴근 인사를 건네며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팀장님, 퇴근 안 하세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심히들 가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저는 어둠 속에 잠긴 제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굽이 다 닳아 비뚤어진 그 구두가 마치 제 일그러진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저는 짐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눈빛만큼은 아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고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백화점 조명 아래서 축제를 즐기고 있을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제 마음속의 폭풍우도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절뚝거리는 제 구두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규칙적이고 단호하게 들려오더군요. 무거운 공기가 제 어깨를 눌러왔지만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이 무엇이든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피부에 닿는 퇴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 환승역의 차가운 인파 속을 헤치며 걷는 내내 제 손에 쥐린 휴대폰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제 총액이 300만 원을 육박했다고 생각하며 절망했는데 그건 저들의 쇼핑 축제에 있어 고작 서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카드 승인 185만 원 명품관. 덜컹거리는 지하철 안에서 이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눈앞이 순식간에 하얗게 번졌습니다. 아까 150만 원을 긁었을 때 이미 가방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185만 원이라니요. 가방 하나로 모자라 다른 액세서리를 산 것인지 아니면 더 비싼 모델로 바꾼 것인지 알 길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들에게 제 카드는 이제 공짜 돈이 나오는 마법의 지팡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추스르며 열차 문 옆에 기대어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가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려오더군요. 내 5년이, 내 피땀 섞인 5년이 저렇게 한순간에 조각나고 있구나.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휴대폰의 진동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카드 승인 62만 원 백화점 화장품, 카드 승인 28만 원 백화점 건강식품. 이제는 대놓고 본인들 쓰고 싶은 것들을 종류별로 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화장품 60만 원이라니 저는 샘플 화장품을 모았으면서 백화점 매대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건강식품은 또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상견례 때 사돈댁에 잘 보이고 싶다며 제 카드로 생색을 낼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느덧 집 근처 역에 도착해 개찰구를 빠져나오는데 밤 공기가 유난히 날카롭게 뺨을 스쳤습니다. 터벅터벅 집을 향해 걷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제 그림자가 너무나도 처량해 보이더군요. 현관문에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두어 번 실수를 하고서야
겨우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보며 소파에서 몸을 살짝 일으키더니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왔어? 자기야, 근데 아까부터 문자 왜 그렇게 많이 와? 엄마가 좀 많이 쓰시긴 하나 보네.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남의 집 불구경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그 어떠한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죠. 여보, 지금 이게 좀 많이 수준이야? 당신 문자 제대로 보긴 했어?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남편 앞에 섰습니다. 아이, 왜 또 화를 내고 그래? 은지 시집 가는데 엄마가 좀 기분 내시는 거겠지. 기분? 지금 벌써 600만 원이 넘었어. 600만 원이라고. 제 비명 섞인 외침에 남편은 그제야 조금 당황한 듯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600? 그 정도나 됐나? 엄마가 좀 과하시긴 했네. 과해? 당신은 지금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진짜 몰라. 우리가 5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지 잊었냐고. 알아, 아는데. 그렇다고 이미 긁은 걸 어떡해? 상견례 잘 마치고 나면 내가 나중에 채워 넣는다니까 그러네. 당신이 무슨 돈으로. 당신 지난달에도 카드값 못 메워서 나한테 손 벌렸잖아. 당신 주식 계좌 깡통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 폭로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야, 당신 진짜 사람 자존심 긁는데 도가 텄구나. 내가 뭐 놀고 싶어서 날렸어? 우리 잘 살자고 투자한 거잖아. 투자? 그건 도박이야. 그리고 지금 내 카드로 당신 가족들이 벌이는 이 짓거리는 약탈이라고. 약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엄마랑 동생이 무슨 강도야? 가족끼리 좀 쓸 수도 있지. 당신은 꼭 돈 앞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무섭게 변하더라. 남편은 오히려 제가 돈만 밝히는 악처인 양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제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시어머니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습니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제 휴대폰을 낚아채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와 은지는 아주 밝은 조명 아래 화려한 쇼핑백들을 양손에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 이것 좀 봐라. 이 코트 너무 우아하지 않니? 점원이 나보고 사모님 소리가 절로 나온다더라. 시어머니는 제 카드로 산 85만 원짜리 코트를 뽐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뒤로 은지가 얼굴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나 가방 샀어. 이거 진짜 영롱하지? 나 이거 들고 가면 상견례 끝내줄 거야. 언니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화면 속 은지의 품에는 아까 문자로 왔던 그 1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안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그래, 엄마. 잘 샀네. 은지도 아주 예쁘다. 언니가 통 크게 쏜 거니까 나중에 언니한테 잘해라.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는 제 가슴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은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미안함도 조심스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카드가 주는 그 일시적인 화려함에 취해 자신들의 처지를 망각한 채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지금 너무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그만하고 이제 돌아오세요. 제가 끼어들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예, 너는 지금 이 좋은 분위기에 그게 할 소리니? 내가 뭐 내 돈을 떼먹기라도 한다니? 우리 딸 상견례 기죽지 말라고 이 애미가 좀 챙기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
벌써 한도가 거의 다 찼어요. 저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생활? 너희 둘이 버는데 그 돈 좀 썼다고 굶어 죽기라도 해? 너 진짜 실망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금세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가스라이팅을 시작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은지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언니, 진짜 너무해요. 나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언니는 이 가방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우리 예비시댁에서 내가 가난한 집 딸인 거 알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뻔뻔한 목소리들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어머니를 달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 마누라가 오늘 회사에서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마저 쇼핑하고 조심히 들어와. 전화가 끊기고 난 뒤 저는 망연자실하게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힐끗 보더니 혀를 차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당신도 적당히 좀 해. 사람 민망하게 저게 뭐야. 텅 빈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제 손목의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은지는 지금 백화점이 문을 닫기 직전에 라스트 스퍼트를 올리고 있겠죠. 제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결제 총액 645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인내하며 쌓아온 신뢰와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환상이 무너져 내린 자네들의 무게였죠.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속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을 서서히 채워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차가운 냉소였습니다. 가족끼리라며. 시어머니가 늘 외치던 그 가족이라는 말의 실체를 이제야 온전히 대면하게 된 것이죠. 저는 고요하게 타오르는 거실 불빛 아래서 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제 구두 굽은 달아 없어졌지만 저들의 욕망은 제 카드를 타고 끝없이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의 결심은 더욱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누리는 이 화려한 축제의 끝이 어떠할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축제의 비용을 더 이상 제가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며 검은 유리에 제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은 아까 지하철에서 보았던 삶에 찌든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결단을 앞둔 서늘하고도 비장한 눈빛을 한 낯선 여인의 모습이었죠. 남편이 안방으로 쑥 들어가 버린 뒤 텅 빈 거실에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죠. 화면에는 방금 전 영상 통화에서 보았던 시어머니와 은지의 그 화사한 웃음이 잔상처럼 남아 제 가슴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5년이 그들이 든 쇼핑백 몇 개로 환산되어 버린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현관에 놓인 굽이 다 닳아 비뚤어진 그 낡은 구두를 다시 신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안방 문을 향해 짤막하게 던진 제 말에 남편은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밤 공기를 가르며 택시를 잡아타고 그들이 있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흐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왜 이리도 낯설고 차갑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백화점 폐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각, 저는 서둘러
명품관이 있는 1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명품관층에 발을 들이는 순간 공기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향기, 그리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점원들의 그 정제된 움직임들 말이죠. 그곳의 공기는 너무나도 우아하고 평화로웠지만 저에게는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매장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그 소리의 근원지를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은 시어머니와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까 영상 통화에서 보았던 그 비싼 코트를 입고 마치 태생부터 귀부인이었던 양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계시더군요. 은지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전신 거울 앞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예비시댁 식구들이 나보면 어디 재벌집 딸인 줄 알겠어. 은지의 그 들뜬 목소리가 넓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딸이 어디가 어때서? 이 정도는 걸쳐줘야 그 집구석에서도 너를 함부로 못 보는 법이야. 시어머니는 은지의 가방을 매만지며 연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죠. 근데 엄마, 언니 괜찮겠지? 은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하셨습니다. 야, 걱정 마라. 걔가 성격이 깐깐해서 그렇지. 지 남편 앞길 막을 애는 아니야. 내가 다 방법이 있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걔는 그냥 우리 아들기 살려주는 소모품이나 다름없어. 돈 좀 벌어온다고 유세 떨긴 해도 결국 우리 집안 며느리 아니니? 가족끼리 좀 쓰겠다는데 지가 어쩔 거야. 기둥 뒤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모품. 제가 지난 5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시간들이 그 한 단어로 요약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은지는 깔깔거리며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다른 진열대로 향했습니다. 맞아, 언니는 좀 멍청한 구석이 있어. 아까도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결국 사라고 하잖아. 오빠도 내 편인데 뭐. 그래, 은지야. 이럴 때 싹 다 긁어둬야 해. 상견례 때 내 체면 세우는 게 우리 집안 제일 큰일인데 그깟 돈 몇 푼이 문제겠니? 두 사람의 대화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점원들은 그들의 대화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저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상품을 권하고 있었죠. 저는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축제를 벌이는 두 사람을 보며 제가 신은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명품 매장의 대리석 바닥 위에 놓인 제 구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 자체가 이 화려한 풍경 속에 잘못 끼어 들어간 오점처럼 느껴지더군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솟아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저들을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매장 한가운데 놓인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으셨습니다. 점원 아가씨, 여기 이 가방이랑 어울리는 지갑도 좀 보여줘봐요.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세트로 맞춰줘야지. 어머니의 당당한 요구에 점원은 얼른 고급스러운 벨벳 위에 지갑들을 나열했습니다. 은지는 눈을 반짝이며 지갑 하나하나를 만져보았고 시어머니는 마치 본인의 돈을 쓰는 양 호탕하게 웃으셨죠. 저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돈은 제가 야근 수당을 모으기 위해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며 얻은 결실이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사고 싶은 옷 한 벌 밀어가며 악착같이 지켜온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 제 노력을 저들은 한순간의 유의를 위해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갑까지 하면 진짜 금액이 엄청날 텐데. 언니 카드 한도 넘는 거 아니야? 은지가 조금 불안한 듯 묻자 시어머니는 여유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걔 카드 한도 내가 대충 안다. 아직 여유 있어. 그리고 넘으면 어떠니? 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당당하신 걸까요? 결국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서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이 추악한 광경을 지켜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서늘한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이미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이성으로 변해 있었죠. 저들이 믿고 있는 그 가족이라는 방패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제가 직접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매장을 빠져나와 백화점 복도로 나섰습니다. 화려한 매장 조명이 제 등 뒤에서 멀어질수록 제 눈앞의 현실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복도 한편에 있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실시간 결제 내역들이 주르륵 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매장에서 보았던 그 지갑도 결제되었는지 새로운 알림이 하나 더 추가되더군요. 카드 승인 98만 원 명품관. 지갑 하나에 98만 원. 저는 그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카드사 앱의 분실 및 도난 신고 메뉴로 향했습니다. 아니, 신고보다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앱 설정에서 해외 및 국내 결제 일시 정지 버튼을 찾아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서 다 이해해줘야 한다고 하셨죠, 어머니? 저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그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지금쯤 시어머니와 은지가 쇼핑백들을 정리하며 다음 목표물을 찾고 있겠죠. 혹은 가장 비싼 가방의 결제를 위해 카운터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화려한 상견례와 남들에게 뽐낼 명품들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욕망의 끝에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이 어떤 것일지 저는 이제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는 그들이 더 큰 빚을 지지 않게 막아주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화면을 꾹 눌렀습니다. 국내 결제 일시 정지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그 짧은 문구와 함께 제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굴러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과 함께 서늘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낡은 구두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들이 이제는 저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등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백화점 출구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가슴속은 알 수 없는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은지의 그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낡은 구두가 바닥을 치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당당한 발걸음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제 주변을 감싸 안았습니다. 내일 아침, 아니 잠시 후면 터져나올 그들의 아우성이 벌써부터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그들의 허영심이 아니라 제 달아버린 영혼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두운 밤거리로 나서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이제는 제 발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방금 제 손가락 끝으로 눌렀던 그 결제 정지 버튼의 감촉이 여전히 검지 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백화점 정문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은 마치 곧 터질 폭탄을 품은 불꽃놀이처럼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아까와 같은 두려움이나 억울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마주하게 될 그들의 진짜 얼굴을 확인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시계를 보니 폐점까지는 이제 겨우 15분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가장 화려한 마지막 축제를 준비하고 있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예상대로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카드사 앱에서 보낸 알림 하나가 더 떴습니다. 결제 실패 1200만 원 명품관 사유 카드사 승인 거절 일시정지. 1200만 원. 숫자 0이 몇 개인지 다시 한번 세어보게 만드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 경고를 무시하고 1200만 원짜리 가방에 손을 댄 것이었죠. 그 돈이면 제가 굽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번 연봉의 상당 부분이었고 우리 부부가 몇 년을 아끼며 모아야 하는 거액이었습니다. 그걸 단 몇 초의 결제로 날려버리려 했다는 사실에 제 마음속 마지막 남은 일말의 자비심조차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시각 명품 매장 안의 풍경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기세등등하게 카드를 내밀었을 것입니다. 은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방을 손에 넣었다는 생각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겠죠. 점원은 아주 조심스럽고 공손한 태도로 제 카드를 받아 기계에 꽂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인 거절이라는 짧고도 냉정한 기계음이 매장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 우아했던 공기는 단번에 얼어붙었겠죠. 저는 카페 의자에 등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정적을 깨고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끊어질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다가 두 번째 전화가 오고 나서야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죠.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이거 어떻게 좀 해봐.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함으로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카드가 안 되잖아. 점원 아가씨가 카드가 정지됐다는데 이게 말이 되니? 너 아까 내가 가방 산다니까 일부러 그런 거지.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주변 사람들까지 쳐다보는 것 같은 소음이 수화기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도가 다 찼다고요. 무리하게 긁으시니까 카드사에서 이상 결제로 감지하고 정지시켰나 보네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변명을 아주 담담하게 내뱉었습니다. 이상 결제는 무슨, 내가 지금 이 귀한 가방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본단 말이야.
어머니는 본인의 잘못보다는 남들에게 당하는 망신이 더 참을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1200만 원은 너무 하셨잖아요. 제 카드 한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건 상식 밖의 금액이에요. 너 지금 나 가르치려드니? 내가 떼먹는데? 우리 은지 상견례가 내일 모레인데 이 가방 없으면 그 집 식구들한테 비웃음 당해. 당장 카드사에 전화해서 정지 풀어. 시어머니의 요구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옆에서 은지가 울먹이며 징징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언니, 나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점원 언니가 지금 이상한 눈으로 봐요. 빨리 어떻게 좀 해줘요. 은지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아가씨, 미안하지만 지금 시간엔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카드사 고객센터도 상담원 연결이 안 되는 시간이고요. 너 미쳤어? 거짓말하지 마. 너 팀장이라며 그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해? 당장 한도 늘려놓으라고.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매장 안에 있는 부유한 손님들이 그 상스러운 고함을 다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소리 지르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일단 가방은 내려놓으시고 그냥 나오세요. 그게 덜 망신당하는 길이에요. 뭐, 그냥 나와? 내가 거지니? 내가 여기서 그냥 나가면 내 체면이 뭐가 돼? 너 지금 당장 백화점으로 와. 와서 내 입으로 설명해. 어머니는 이제 저를 현장으로 불러내어 제 탓으로 돌리려는 심산인 듯 했습니다. 못 가요, 어머니. 저 너무 피곤해서 지금 집 근처예요. 그리고 제가 간다고 정지된 카드가 살아나나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우리 아들한테 다 말할 거야. 너 같은 며느리 둔 내 팔자가 기구하지. 어머니는 늘 쓰시던 마지막 카드인 아들 핑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남편한테 말씀하세요. 저도 남편이랑 할 말이 많거든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주저없이 수신 거절을 누르고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백화점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백화점 입구에서 화려한 쇼핑백들을 주렁주렁 들고 쫓겨나듯 나오는 두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길거리에서 삿대질을 하며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고 은지는 얼굴을 가린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군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기와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한 맛이 혀끝을 감돌았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200만 원이라니. 정말 끝까지 저를 우습게 보셨군요. 그들이 누렸던 짧은 영광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 카드로 산 그 많은 옷과 구두, 화장품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족쇄가 되어 돌아갈 것이었죠. 여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예상했던 대로 노발대발하는 고함이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당신 가족들이 내 카드로 한 시간에 600만 원 넘게 긁고 마지막엔 1200만 원짜리 가방까지 결제하려다 정지된 게 내 잘못이야?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점원이 도둑 취급하듯이 쳐다봤다잖아. 남편은 어머니의 굴욕이 제 잘못인 양 몰아붙였습니다. 도둑 취급? 남의 카드로 제 돈인 양 펑펑 써대는 게 도둑이랑 뭐가 달라? 당신은 지금 그게 문제야? 1200만 원이 당신 애들 장난감 값인 줄 알아? 아이, 참. 사지는 못했다며.
결제도 안 됐는데 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사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막은 거야. 내가 안 막았으면 지금 우리 집 기둥뿌리 하나 뽑혔을 거라고. 너 진짜 독하다. 어떻게 시어머니랑 동생한테 이래? 당신 진짜 우리 식구 맞아? 남편의 그 식구라는 말에 저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식구? 당신 식구들은 나를 소모품으로 본다던데? 돈 벌어오는 기계, 편리한 도구. 그게 당신 식구들이 말하는 내 정의야. 제 말에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해? 내가 백화점까지 가서 직접 다 들었어. 당신 엄마랑 동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엄마랑 은지 울고불고 난리 났어. 사과하고 카드 풀어놔. 남편은 끝까지 저를 굴복시키려 들었습니다. 사과? 내가 왜? 사과는 당신 식구들이 나한테 해야지. 그리고 카드 정지는 절대 안 풀어. 내가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서 아예 재발급 신청할 거니까 꿈도 꾸지 마. 너 진짜 이혼하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당장 안 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이혼? 그래, 그 말 나오길 기다렸어. 나도 이제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는 거 지긋지긋해. 우리 끝을 어떻게 낼지 결정하자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전율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전화를 끊고 나니 세상이 정막 속에 잠긴 듯 고요하더군요.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제 손등에 떨어진 눈물은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멍하니 앞을 보는데 다시 한번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고막을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죠. 너 미쳤어? 너 진짜 제정신이야? 당장 이 카드 한도 늘려놓지 못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포효와 다름없었습니다. 백화점 한복판에서 그 망신을 당하고도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었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더 망신이에요. 제 차분한 대응에 시어머니는 더 기가 막힌다는 듯 씩씩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망신? 네가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망신 소리가 입에서 나와? 점원들이 나를 무슨 사기꾼 보듯 쳐다봤단 말이야. 우리 은지는 울다가 실신할 지경이고 1200만 원짜리 가방을 제 허락도 없이 긁으려 하셨잖아요. 그건 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의의 문제죠. 예의? 시어미가 딸 자식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 가방 하나 못 사줘? 그 잘난 돈 어디다 쓰길래 시어미를 거지 취급해. 시어머니의 논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제가 번 돈은 당연히 시댁의 전유물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저는 천하의 불효녀가 되는 셈이었죠. 어머니, 제가 번 돈은 제 노력의 대가이지 어머니의 쌈짓돈이 아니에요. 오늘 쓰신 600만 원도 과분해요. 당장 가방 내려놓고 나오세요. 너 진짜 독종이구나? 내가 이대로 나갈 줄 알아?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네가 카드 한도 늘려놓을 때까지 여기서 버틸 거다. 전화기 너머로 은지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섞여 들려왔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내일 모레가 상견례라고요. 오빠한테 다 말해서 이혼하라고 할 거야. 언니 같은 사람 우리 집안에 필요 없으니까. 신우이의 그 당돌한 외침에 저는 오히려 헛웃음이 났습니다. 5년 동안 제가 해준 그 수많은 선물과 용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작 이런 비수 같은 말들이었죠.
그래요, 아가씨. 그 가방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면 거기서 밤새워 보세요. 정지는 절대 안 풀 거니까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하고 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엄마 심장 안 좋으신 거 알면서 어떻게 이래? 당장 백화점으로 가. 은지 결혼 망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제발 적당히 좀 해. 남편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제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부스러기 같은 애정마저 바스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희생이 멈춘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닳아버린 구두 굽이 바닥을 칠 때마다 딱, 딱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낡은 껍데기가 깨지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현관 앞에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제 쪽을 향해 달려오더군요. 야, 너 진짜 독하다. 엄마 지금 응급실 가신다고 난리야. 너 때문에 집안 풍비박산 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남편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손 놓아. 그리고 똑바로 봐. 지금 집안을 망치는 게 나야? 아니면 당신 엄마랑 동생이야?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뭐, 우리 식구가 뭘 어쨌다고. 가방 하나 가지고 이렇게 유세를 떨어? 가방 하나? 1200만 원이야. 당신 월급 4달치를 꼬박 모아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그걸 내 카드로 허락도 없이 긁는 게 제정신이니? 아이, 참. 엄마가 나중에 갚는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당신 능력 있잖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능력이라는 단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능력은 시댁 식구들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내 능력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쓰는 거야. 당신 가족들의 노예 노릇하려고 팀장 달고 밤샘 야근한 거 아니라고. 너 진짜 말 다 했어? 당신 오늘 진짜 이상하다. 엄마한테 사과 안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남편은 끝까지 기세를 꺾지 않으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떨리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더군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를 착취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 모습이 말이죠. 사과? 그래, 사과해야지. 근데 그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나한테 해야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밝고 선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 지금쯤 백화점에서 쫓겨나 집으로 오고 계시겠죠. 아니면 정말 응급실 신용이라도 하며 저를 불러내려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제가 묵묵히 기록해왔던 가계부 파일과 카드 내역서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댁에 쏟아부은 돈, 남편의 주식 빚을 갚아준 내역, 신우이 취업 전까지 대중용돈들. 그 모든 기록이 제 분노를 정당화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급정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은지가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두드려지는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광기 어린 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독한 년, 당장 문 열어. 네가 우리를 거지 취급하고 무사할 줄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거실 불을 켰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 닳아버린 구두 굽보다
더 처참하게 짓밟혔던 제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 말이죠.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저 비상식적인 아우성들을 끝내기 위해 제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되찾기 위해 말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차갑고 매서운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와 은지가 마치 점령군처럼 거실로 들이닥치더군요. 두 사람의 양손에는 제 카드로 긁어댄 화려한 쇼핑백들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그 화려한 쇼핑백과는 정반대로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너 이 독한 것. 사람을 백화점 한복판에서 그 망신을 주고 발을 뻗고 잠이 오니? 시어머니는 현관에 신발을 벗어 던지자마자 제 앞으로 달려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옆에 선 은지는 억울해서 미치겠다는 듯 씩씩거리며 눈을 부라리고 있었고요. 어머니, 집 안까지 오셔서 소리 지르실 거 없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앉아서 조용히 하시죠. 저는 최대한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제 태도가 너무 담담해서일까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악이 받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앉아? 내가 지금 내년 앞에 앉게 생겼어? 내일 모레가 상견례인데 그 가방 하나를 못 사게 해서 내 딸 얼굴을 똥통에 쳐박아?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 식구야? 그때 안방에 있던 남편이 불이 나게 뛰어나와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진정해. 응? 혈압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남편은 시어머니를 달래는 척하며 저를 매섭게 쏘아보더군요. 야,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랑 동생이 이 밤중에 여기까지 달려오게 만들어야겠어? 당장 사과해. 남편의 그 사과해라는 말에 제 가슴 속에서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기대마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태블릿 PC를 집어들었습니다. 사과? 그래, 사과해야지. 근데 그 전에 당신들도 이것 좀 봐. 저는 태블릿 화면을 켜서 거실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지난 5년 동안 엑셀로 정리해온 시댁 지출 내역서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이게 뭐야?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주식으로 날려먹은 돈 5천만 원 갚아준 내역, 어머니 매달 보내드린 용돈, 은지 취업 전까지 내 카드로 긁고 다닌 쇼핑 비용. 다 합치니까 5년 동안 1억이 넘더라. 순간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은지는 당황한 듯 서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죠.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치사하게 가족끼리 쓴 돈을 계산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가족이요? 어머니가 아까 백화점에서 저보고 소모품이라고 하셨죠? 우리 아들기 살려주는 편리한 도구라고요. 그 말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은지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더군요. 당신, 진짜 들었어? 남편이 당황한 듯 제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들었어. 그래서 결심했지. 더 이상 이 집안의 현금 인출기 노릇은 안 하겠다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잘 들어. 오늘 어머니랑 은지가 내 카드로 긁은 645만 원. 이거 이번 달 카드값 나오기 전까지 당신들이 내놔. 뭐? 600만 원을 우리가 어디서 갑자기 구해. 남편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못 구하면 저 쇼핑백들 다 들고 가서 환불해. 환불 못하겠으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든 말든 알아서 해. 안 그러면 나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너 진짜 미쳤구나.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못할 거 없죠. 저 혼자 벌어서 저 혼자 쓰면 굽다른 구두 안 신고 매일 명품 신으며 살 수 있거든요. 왜 제가 제 인생 갉아먹으며 당신들 허영심을 채워줘야 하죠? 제 서늘한 눈빛에 시어머니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항상 가스라이팅과 눈물로 저를 조종하던 그 무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죠. 여보, 자기야. 일단 진정하고 대화로 풀자. 엄마가 말이 좀 심하긴 했어도 다 가족이라서. 가족 소리 좀 그만해. 지긋지긋하니까. 저는 남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당장 저 쇼핑백들 치워. 그리고 당신 식구들 데리고 나가. 나 오늘 피곤해서 쉬어야겠으니까. 저는 차갑게 돌아서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섞인 비명과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저 독종년. 우리 아들이 아깝다.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주를 퍼부었지만 저는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어버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저 비상식적인 소음들이 마치 축제의 뒤풀이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기대앉아 달아버린 제 구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제일 먼저 구두 수선소에 들러 굽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갈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통쾌한 승리감과 함께 밀려오는 시원한 해방감이 제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젯밤의 소동이 폭풍우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잠을 잤습니다. 매일 아침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피로 대신 가슴속이 시원하게 뚫린 듯한 상쾌함이 저를 깨우더군요.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서자 어제의 난장판이 그대로 남아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 위에는 시어머니와 은지가 사들인 화려한 쇼핑백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남편은 소파 끝에 웅크린 채 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남편의 목소리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힘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투명 인간 취급하듯 지나쳐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진짜 이럴 거야?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생각했는데 당신 너무 심했어. 남편은 제 뒤를 졸졸 따라오며 다시 원망 섞인 투정을 시작했습니다. 심했다고? 뭐가? 내가 내 카드를 내 마음대로 정지시킨 게? 저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시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가족들 다 있는 데서 그 엑셀 파일인지 뭔지 보여주면서 망신 준 거 말이야. 엄마 지금 충격받아서 누워 계신 거 안 보여? 망신은 어머니가 백화점 점원들 앞에서 스스로 당하신 거지. 그리고 충격? 그동안 내 돈으로 호의호식할 때는 즐겁다가 이제 그게 안 된다니까 충격받으신 거겠지. 여보, 당신 진짜 말 좀 예쁘게 못해? 돈 1억이 뭐 어쨌다고 그래. 우리가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 정도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잖아. 남편의 그 뻔뻔한 서로 돕는다는 말에 저는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 위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서로 돕는다고? 당신이 나 도와준 게 뭐가 있는데? 내 비상금으로 당신 주식빚 갚아줄 때 당신은 뭐 했어? 고마워 소리 한마디라도 제대로 했냐고. 그건 내가 나중에 잘 되면 갚으려고 했지. 그 나중 타령 좀 그만해. 자, 여기 봐. 저는 식탁 위에 어제 출력해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당황하며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5년 동안 내가 시댁에 보낸 현금 기록,
카드 명세서, 명절마다 드린 보너스까지 싹 다 정리한 거야. 날짜별로, 항목별로 아주 상세하게 적어뒀으니까 어머니 계시면 같이 봐. 그때 안방 건너편 방에서 부스스한 모습으로 시어머니와 은지가 기어 나오더군요. 어제의 그 당당하던 기세는 어디 갔는지 시어머니는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예,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시어미 뒤를 이렇게 캐고 다녔니?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자마자 손을 벌벌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를 캔 게 아니라 제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기록한 것뿐이에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5년 동안 저한테 받아가신 돈만 강남 아파트 전세금 수준은 되겠네요. 언니,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가족 사이에 이런 걸 왜 적어둬요? 은지가 옆에서 거들었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치사하다고? 아가씨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신발, 심지어 쓰고 있는 화장품까지 다 누구 돈으로 산 건지 잊었어요? 상견례 때 기죽기 싫다면서 1200만 원짜리 가방을 긁으려던 그 패기는 어디 갔나 몰라. 너 진짜.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으며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 연기 이제 안 통해요. 제가 오늘 카드사에 전화해서 어제 결제된 것들 다 취소 요청할 거고 이미 들고 오신 저 쇼핑백들도 지금 당장 백화점 가서 환불하세요. 뭐, 이미 뜯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환불해? 은지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환불 못하면 아가씨가 중고로 팔든 몸으로 때우든 알아서 하세요. 만약 이번 달 카드값 나오기 전까지 저 600만 원 안 채워 넣으면 저 이 서류들 다 들고 법원 갈 겁니다. 법원이라니? 너 지금 내 시댁 식구들을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니?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죠. 그리고 남편이랑은 이혼 소송 진행할 거고요. 5년 동안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 서류들이 증명해 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시어머니와 은지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항상 가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저를 갈취하던 그들에게 숫자로 증명된 진실은 그 어떤 고함보다 무서운 무기였죠. 여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엄마랑 은지도 생각이 짧았나 봐. 우리 이혼 얘기는 하지 말자. 응?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듯 매달렸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늦었어. 당신이 가족끼리 왜 이래라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졌는지 당신은 평생 몰라. 아니, 이제부터 알게 되겠지. 내가 없는 삶이 얼마나 추운지 말이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서서 제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굽이 다 닳아 비뚤어진 이 구두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네요. 저는 그 구두를 신고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퇴근 전까지 저 쇼핑백들 다 환불하고 영수증 사진 찍어서 보내. 1원이라도 비면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갈 거니까 알아서 해. 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곡소리와 남편의 당황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경쾌한 음악처럼 감미롭게 들리더군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가장 실력 좋기로 소문난 구두 수선소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이 구두 굼 좀 갈아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비싼 걸로요. 사장님께 구두를 맡기고 수선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의 판도라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튀어나온 진실은 저들을 파멸시켰지만 저에게는 비로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닳아버린 구두 굽을 대신할 새 굽을 기다리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위한 소모품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두 수선소에서 굽을 갈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튼튼한 새 굽이 보도블록을 때리는 경쾌한 소리가 제 귓가에는 승전가처럼 들리더군요.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오후 늦게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환불 영수증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죠. 다 환불했어. 엄마랑 은지 지금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울고만 있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불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이 우는 건 자신들의 욕심이 꺾였기 때문이지 제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신우이 은지의 운명의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예상대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주말 내내 혼자만의 우아한 시간을 보냈죠. 상견례가 끝날 무렵인 저녁 8시경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너 이 독한 년. 이제 속이 시원하니? 네가 우리 은지 인생을 통째로 망쳐놨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통곡 섞인 비명에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견례 잘 안 됐나 보죠? 가방 하나 없다고 파혼이라도 당했나요? 그래. 그 집 식구들이 은지가 들고 온 가방 보고 비웃었단 말이야. 명색이 대기업 팀장 며느리가 있다더니 가방 하나 변변치 않은 걸 들고 왔냐고 은근히 우리 집안 무시하더니 결국 파혼하자고 연락 왔단 말이다.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그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없다고 파혼할 집안이라면 애초에 속물들이었을 것이고 혹은 은지의 얄팍한 미천이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겠죠. 어머니, 그게 제 탓인가요? 본인 실력에 맞지 않는 집안에 시집 가려다 미천 드러난 걸 누굴 탓하세요? 가짜로 꾸민 모습이 언제까지 갈 줄 아셨어요? 뭐, 인연이 말을 해도 어쩜 그렇게 비수를 꽂니? 네가 카드만 정지 안 시켰어도 그 100만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은지가 지금 약 먹고 죽겠다고 난리야. 그때 옆에서 은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가 그날 백화점에서 나 망신 안 줬으면 나 오늘 주인공이었단 말이야. 내 인생 보상해내. 당장 내 가방값 내놔. 저는 헛웃음을 참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그 집에서 파혼한 건 가방 때문이 아니라 아가씨의 그 상스러운 태도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상? 5년 동안 아가씨한테 들어간 제 돈 1억이나 먼저 갚고 그런 소리 하세요.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여보, 은지 파혼당했대. 우리 집 정말 난리 났어.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런 허례허식뿐인 집안이랑 엮여서 고생하느니 지금 끝내는 게 낫지. 어떻게 그렇게 남일 말하듯 해? 내 동생이 죽겠다는데. 당신 동생은 가방 없어서 죽겠다고 하지만 나는 지난 5년 동안 당신 식구들 등살에 말라 죽어갔어. 이제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보여줄게.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내일 법원 앞에서 봐.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이 쌓아 올린 그 가짜 성은 이제 무너졌어. 남의 피 빨아먹으며 낸 멋은 이렇게 금방 정지되는 거야. 남편은 서류를 쥐고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시댁 식구들의 꿈이 명품 가방 하나와 함께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꼼꼼하게 모아온 증거들은 법정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죠. 남편의 주식 투자 실패를 메워준 내역과 시댁 식구들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 내역은 누가 봐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 명의와 대부분의 재산을 지켜냈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은지가 살고 있는 그 좁은 전셋집으로 쫓겨나듯 들어갔습니다. 이혼 확정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오던 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제 발에는 굽을 새로 갈아 튼튼해진 그 구두가 신겨져 있었죠. 저는 곧장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은지가 저를 무시하며 활보하던 그 명품관 층으로 말입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예의 그 우아한 향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둥 뒤에 숨어서 눈치를 보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장 밝은 조명 아래 서서 진열된 가방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손님, 찾으시는 모델 있으신가요? 점원이 공손하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은지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1200만 원짜리 그 한정판 가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가방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삶에 찌든 중년 여성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고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낸 승리자가 서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가방을 사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은 예쁜데 제 구두랑은 좀 안 어울리네요. 나중에 올게요. 저는 점원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 비싼 가방이 없어도 제 가치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저는 지난 5년의 고통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대신 저는 백화점 1층을 지나며 저를 위한 최고급 수제화 매장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닳아버린 구두 굽을 고쳐가며 버텼던 제 발에게 주는 선물이었죠. 제 발치수를 재고 가장 편안한 가죽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의 새로운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카드 승인 85만 원. 휴대폰에 울리는 이 문자 소리는 더 이상 고통의 알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온전하게 저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다는 자유의 선언이었죠. 백화점을 나오는 길 휴대폰으로 남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식당 일을 시작하셨어. 은지는 편의점 알바 중이고 나 너무 힘들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던 가족끼리의 실체는 결국 각자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카드로 낸 멋은 정지되었지만 제 발로 걷는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저는 새로 맞춘 구두를 기다리며 지금 신고 있는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군만큼은 새 것처럼 단단한 이 구두가 저를 더 넓은 세상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지는 노을을 등지고 걷는 제 그림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길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인생은 자기 카드로 사는 거예요. 남의 카드로 낸 멋은 금방 정지되지만 내 힘으로 번 인생은 절대 멈추지 않거든요. 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어둠이 내려앉는 서울의 거리로 힘차게 걸어나갔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오직 나 자신이라는 확신과 함께 제 발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타인의 허영심을 위해
자신을 지우고 살았던 한 여성이 당당히 홀로 서기에 성공한 사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남의 카드로 낸 멋은 결국 유효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인공이 끊어낸 것은 단순히 신용카드의 결제가 아니라 5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착취해온 지독한 가스라이팅의 사슬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이 정해준 소모품의 삶이 아닌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굽이 다 닳아 비틀거리던 낡은 구두를 벗어 던지고 자신의 땀방울로 일궈낸 단단한 자존감을 신고 다시 걷기 시작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가족이니까라는 말 뒤에 숨어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단호하게 정지 버튼을 누를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명품은 어깨에 매는 화려한 가방이 아니라 내 힘으로 딛고 선 오늘과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새로 갈아 끼운 구두굽처럼 한층 더 견고해질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